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정도로 테마나 개별 종목, 템베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험이 있는 테마나 개별 종목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화끈합니다. 작년에 테슬라가 많이 올랐을까요?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을까요? 오늘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님을 모시고 올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 증시가 좀 다이나믹해서 좀 혼란에 빠진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한국 증시는 근데 주요국 증시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 증시 짚기 전에 글로벌 시장을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페드의 피벗,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좀 네.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미국 주식시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골디락스에 성공할 것인가. 작년에 미국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골디락스 환경이 안 나오면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골디락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미국이 물가가 많이 올랐던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터졌을 때 셧다운이 되면서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생긴 물가 상승이 많은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와 로봇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무언가 생산을 하게 되고 사람이 해야 될 시간에 AI가 사람 대신 일을 해주게 되면 임금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물가와 금리가 같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이게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 골디락스 환경인데 주식이 안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작년 연말 때 미국 증시가 굉장히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 근데 이 랠리가 이제 기대를 선반영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기대가 선반영됐다라는 건 연준의 시간표와 투자자의 시간표 사이에 생긴 갭, 괴리 때문입니다. 3월에 인하를 할지 5월에 할지 올해 5번 인하할지 6번 인하할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린다라는 거고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올해 내년 계속 내린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중립금리가 2.5% 수준인데 지금 금리를 5.5%까지 높여놨어요.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빨리 내리냐의 문제이지 내리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첫 인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하게 되면 연속적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좀 앞서간 측면이 있지만 연준과 시장과의 어떤 시간표 차이 때문이지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케이 지수가 뭐 최근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본 증시 굉장히 강세인데요. 왜 일본 시장이 좋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올해 좋을지를 알 수 있는데 작년하고 올 초에 일본이 좋았던 이유는 대부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1년, 22년 정도의 전 세계 경제가 대부분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늦게 작년 상반기부터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작년에 일본의 경제 성장이 차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차별적으로 좋았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엔화 약세 때문인데 일본은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랐죠. 그리고 엔화 약세를 유도하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올해도 일본 경제가 차별적으로 좋을 거냐. 엔화가 계속 약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일본 주식시장이 차별적으로 좋을 건데 그건 상반기 중에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본은 통화 완화 정책, 그것도 초완화 정책을 써왔는데요. 4월 달에 변곡점이 올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일본의 기업들이 엔저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춘투는 정부에서 임금을 올리라고 푸시를 합니다. 엔저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소득이 늘게 되잖아요. 소득이 늘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물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될 필요 조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충족이 됐어요. 충분 조건은 임금이 올라가면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임금 인상이 3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성공하면 중앙은행은 4월 달에 10년간 해왔던 초완화 정책을 바꿀 겁니다.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3분기 중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엔화는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강세로 돌아서는 거니까요. BOJ의 어떤 통화 정책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3월 춘투 그 전까지는 일본 시장이 강세일 것 같은데 3월 이후는 상대적인 매력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시장이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뭐 인도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 그러니까 신흥국 전반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도 주식시장이 작년처럼 나홀로 레벨업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고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면 대장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만 달러가 꺾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싸 보이는 자산들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본이나 인도처럼 지나치게 많이 오른 국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은 조금씩 반감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신흥국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금리 하락과 달러 하락이 맞물린 시점이라면 다양한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 굉장히 많거든요. 포퓰리즘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국가별로 상반기 안에 아시아 신흥국들도 선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가 지수보다는 테마가 훨씬 유리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선거일 때는 자국 우선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포퓰리스트 표방할 수밖에 없어요. 자국 우선주의하고 포퓰리스트 한다는 얘기는 규제 풀고 테마를 양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투자할까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 각 국가별로 선거 캠페인에 어젠다가 있을 텐데 그런 어젠다에 맞는 ETF 같은 걸 잘 활용해서요. 국가별로 주가 지수보다는 테마를 공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이제 지수 전반으로 봤을 때 올해 주요국 중에서 증시가 제일 잘 갈 것 같다. 이런 국가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미국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글로벌 증시의 변수 말고요. 상수가 있다라고 치면 미국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세론하고 미국 대선을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반미 세력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아마 지정학적 갈등들을 계속 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갈등을 최대화시킨 다음 만약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협상을 하게 되면 교섭력 측면에서 맥시마이즈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지렛대로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될 텐데 여기서 벗어나 있는 국가의 주식시장은 사실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교역 국가들은 미중이든 미중동이든 갈등이 생기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최우선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것도 미국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하고 대만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는데 1월 달에는 한국과 대만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1월 초에 교역 국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들이 다 터졌습니다. 홍해 분쟁이 있었고요. 대만 총통 선거 때문에 미중 갈등 되지 않을까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월요일이었죠. 공화당 경선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세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교육 국가한테는 다 불안한 것들이었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 피벗 관련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것 괴리 때문에 금리 달러가 다시 반등하면서 또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1년간 나와야 될 이벤트가 1월 2주 동안 다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하겠다는 혁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겠다는 인공지능, 테슬라가 올해 하겠다는 로봇과 자율주행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준비된 밸류체인들이 한국과 대만에 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소부장도 있고요. 부품도 있는데 지정학적, 정치적, 외교적 이슈를 배제해놓고 보면 산업 지형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대만 한국이거든요. 1월 초에 좀 많이 맞았으니까 오히려 앞으로 행보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국내외 정세들 바탕으로 좀 올해 한국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하우스뷰 공식적으로는 코스피를 최상단을 2,75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 흐름으로는 상고 하저예요. 2, 4분기에 코스피가 최대일 거로 보고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조금씩 동력이 소진될 거라는 게 공식적인 의견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마 이제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정도 금리를 첫 인하한다. 뭐 5, 6월 달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본다면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나는 지점에 가게 되면 시장을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금리 인하 효과로 주가가 오르겠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것 때문에 3분기, 4분기 갔을 땐 오히려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한국 마켓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경험을 되돌려 보면 2020년 3월 19일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코스피가 144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거의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주린이 열풍이 생기기도 하고요. 과거에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터진 이후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은 냉탕 온탕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시클리컬, 경기 순환적이기 때문에요. 경기가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빠질 때는 전 세계에서 꼴찌. 거꾸로 경기가 회복되는 초입, 수출이 회복되는 초입에는 전 세계에서 1등. 차이는 한국은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르고 장기간 좀 흘러내리는 속성은 있는데 코로나 초입에 전 세계 1등 했었어요. 제일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서 2, 3년간 주가가 사실은 쉬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연준이 피벗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도 AI 혁신 때문에 한국이 제일 잘하는 IT가 돌아서요. IT 혁신이 가지고 온 변수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각종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 대선 영향, 대만 총통선거 이런 것 때문에 1월 달에는 안 좋았는데 미리 맞은 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주식시장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폴리코노미 사이클이라고 하고 싶어요. 폴리틱스랑 이코노미의 합성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정치가 경제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 정치는 그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한국 시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경제를 휘두른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주가지수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정도로 테마나 개별 종목, 템베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022년, 2023년 2년이 바이든의 IRA 정책,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테슬라와 프렌즈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장악했다면 2024년은 엔비디아와 프렌즈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죠. 전기차에서 AI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2년간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좋았을까요? 2차 전지 소재를 사는 게 좋았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좋게 보는 것과 별개로 주가 지수 인덱스보다는 테마나 개별 종목들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제언을 드리자면 위험이 있는 테마나 개별 종목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화끈합니다. 어차피 하나의 나라에만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국은 올해도 빅테크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작은 종목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화끈한 종목들을 원한다면 한국의 테마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하이 퀄러티의 빅테크를 사고 또 화끈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하시는 게 더 낫다. 실적이 보장된 주식은 미국에서 찾으시고 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좀 네. 하이 리스크지만 또 하이 리턴인 종목들은 한국에서 골라보시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미국이랑 한국 시장의 차이가 미국은 주식시장의 수학 공식이 가장 잘 적용되는 국가예요. 보통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다라고 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 업종을 불문하고 주가가 오릅니다. 한국은 실적이 잘 나오면 셀온이라고 해서 빠지기도 하고요. 거꾸로 실적이 쇼크 나오면 이제 바닥이야 라고 해서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반면에 어떤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나 기술 혁신이 나타났을 때 그 주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국가는 미국보다 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테슬라가 많이 올랐을까요?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을까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AI가 생겼으면 작년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을 텐데 200%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엔비디아 프렌즈들 500% 넘게 오른 주식 많습니다. 한국에.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대를 끌고 가는 트렌드가 생기면 대장주는 미국 사시고요. 테마주는 한국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수많은 테마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이 테마 혹은 이 업종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너무 명확합니다. 온 디바이스 AI. 작년에는 그냥 AI였어요. 작년에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 시기였는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바이스를 우리가 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PC,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고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면 작년에 인프라 투자할 때보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AI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 생기죠. 이번에 아마 갤럭시 오픈 행사 보시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살 수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보고서도 써주죠. 동시 통역도 해주죠.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도 해주죠.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업무 능력이 달라지면 교체해야죠. IT 업계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요. 우리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AI가 탑재된 핸드폰과 AI가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구분될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들이 과거하고 차원이 다른 형태로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 차원이 다른 산업 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는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부품이나 소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IT 기업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하고 로봇인데 최근에 외신 동향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율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봤더니 로봇이랑 자율주행에 마음먹고 투자를 하려면 자기가 회사를 마음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분율이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천재 일론 머스크가 2024년, 2025년에 뭘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하고 로봇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주행과 로봇은 쌍둥이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람의 뇌와 눈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로봇이라는 것도 사람의 눈과 뇌를 대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반도체가 들어가야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나오는 로봇은 어디를 보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작년 11월인가요? UAW 전미자동차 노조가 파업했었어요. 파업했을 때 옛날 트위터죠. X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뭘 올렸냐 하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 영상을 올렸어요. 임금 25% 올려줘야 되는 노동자 쓸래 내 로봇 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고용 때문에 임금 인상 때문에 인플레를 겪었던 기업들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한다면 이거야말로 파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올해 주도는 AI하고 자율주행 로봇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자율주행과 로봇이 AI보다 인간의 일자리에는 더 위협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그렇죠. 합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 같고요. AI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 업종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좀 위험하다라는 관점이요. 제가 좀 직설적인 편이라 친바이든 친중적인 주식들은 피하자. 중국 경제 상황이 구조적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일본화. 그 증거가 며칠 전에 나왔던 인구 감소잖아요. 인구 13억 명이 넘는 거대한 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잠재 성장률이 꺾이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중인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중국이 과잉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석유화학, 철강, 고성장기에 투자해 놨던 이런 장치산업 시클리칸한 산업들이 성장을 안 하게 되면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싸게 만들어서 더 염가의 외부로 팔게 되겠죠.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 전반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친바이든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을 알파벳 세 글자로 표현하면 혹시 ABB라고 합니다. Anything but Biden. 바이든 건 다 싫어거든요. 친바이든 수혜주를 딱 꼽으면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보면 다 신저가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테마들 빼고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 테마들 보면 신저가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산업 지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지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적어도 지금은 매우 낮아 보여요.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지금 공화당 유력 주자가 트럼프, 니키 헤일리, 디센티스인데 최근에 미국 CBS 조사 보니까 바이든은 트럼프한테도 지고 니키 헤일리한테도 지고 디센티스한테도 집니다. 공화당의 어떤 주자가 나오더라도 바이든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 미국 대통령이 정해질 때까지는 소위 바이든의 IRA 정책 때문에 올랐던 주식들은 다 어려울 수 있고요. 한국 시장이 반등 나오는데 2차 전지나 전기차 주식들은 거꾸로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미국 대선, 친바이든 주식들이 어렵다는 걸 주식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가인데 하나의 기업이 그 전선에서 이탈했죠. 테슬라. 그래서 친바이든의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친중기업인 경기 민감한 업종들은 올 한 해 선거가 있는 국면만큼은 조심하자 제 생각입니다. 배터리 소재, 심지어 다른 나라들 보면 자동차도 별로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들은 올해 한 해는 어쩔 수 없이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해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나 뭐 물류난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 후티, 예멘 반군이죠. 후티를 보고 있는데 사실 한 달 전에는 다 하마스 이스라엘만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후티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간에 미국 대선을 지렛대로 각자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란과 사우디 같은 중동의 맹주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거라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이고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사우디 참전하지 않습니다. 이란도 적절한 선들을 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 대선에서 나중에 혹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섭력 확대를 위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금융시장 영향도 제한적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11월 달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11월까지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지정학적 갈등, 분쟁, 전쟁이 터져 나와서 빠질 때 사면 되는 거죠. 역으로 이런 어떤 중동의 분쟁을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자. 마켓 타이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올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실지. 올 한 해에는 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이기 때문에요. 중국 내부 요인도 있고 미국 내부 요인도 있는데 우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싸움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심각할 정도로 침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 동력이 없는 이유가 작년에 중국 인구가 208만 명이 줄었어요. 그 전에 88만 명 줄었는데 2022년에 88만 명 인구 줄은 게 중국 통계 발표되고 60년 만에 처음이었는데 그 다음이 해인 작년에는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출생률이 줄어서 그런 건데 출생률이 줄었다는 얘기는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내부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이랑 싸운다? 쉽지 않은 얘기고 미국 입장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갈등을 유발하면 물가를 자극할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 중국에서 사올 수 있는 싼 물건을 못 가져오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용어가 등장하느냐? 선거 캠페인에 It's economy, stupid. 옛날에 미국에 등장했던 거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또 캠페인이 등장하게 되면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선거는 해보나 마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선거가 있는 올해는 의외로 미중 갈등이 굉장히 조용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 미중 갈등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에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금,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들이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올해 좀 주식 외에 유망한 투자 자산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주식 외 자산을 보자면 전 개인적으로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5.5%까지 말도 안 되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소위 전 세계 VC, 벤처캐피탈은 그야말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금줄이 다 막혔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만한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가 심하게는 10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매출은 성장하지만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금줄이 끊기니까 은행 대출도 안 되고요. 몸값이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5.5%의 미국 기준금리가 2.5%의 중립금리까지 내려가는 건 한두 달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라 2, 3년 동안에 계속 금리를 내릴 겁니다. 작년 연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당분간 가장 유동성 환경이 나빴던 시기라고 봐야 돼요. 유동성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VC 업계, 스타트업계라고 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몸값이
가장 떨어진 시점은 작년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오를 일만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에서 몸값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IPO도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날 것 같고요. M&A 딜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이게 다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니까 금리에 가장 취약한 자산을 사는 게 올해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에 가장 취약한 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기업들이겠죠.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아마 증권회사별로 비상장 기업들을 다루는 상품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님을 모시고 올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주요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증시 또 대체자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올해 한코마 채널 구독자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